unfold.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1987년 3월 부상의 한 높은 담장 안에서 한 원생이 맞아 죽고 35명이 목숨을 건 집단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형제복지원의 그 지옥 같은 실체를 세상에 알린 첫 신호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히 한 민간 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 유린 문제로만 보면요.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돼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1975년부터 12년 동안 무려 3만 8천여 명의 시민이 국가가 만든 행정규칙, 바로 내무부 훈령 제410호라는 이 종이 한 장을 근거로 길거리에서 납치되고 감금됐다는 거죠.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657명. 그래서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이거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비극이 어떻게 국가의 비호 아래 가능했는지, 그 담장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2024년 오늘날까지도 왜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지 그 처절했던 기록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국가가 영장도 없이 재판도 없이 자국민을 그냥 길에서 잡아다가 무기한 가둘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 시작이 1975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 제410호였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내무부 훈령이라는 게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어요. 이게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니에요. 그냥 행정기관 내부의 규칙, 그러니까 훈령에 불과한데 여기에 불황인을 단속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거죠. 문제는 불황인의 정의가 너무나 모호했다는 겁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그건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냥 경찰이나 공무원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을 준 셈이네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같은 건 그냥 무시해버린 거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게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훨씬 더 악랄해지더라고요. 맞아요. 86 아시안게임 그리고 88 올림픽. 이걸 앞두고 소위 거리 정화가 국가적인 목표가 되면서 네, 맞습니다. 외국 손님들에게 깨끗한 도시를 보여줘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정말 대대적인 인간 사냥이 시작된 거죠. 이때부터는 정말 가리지 않았어요. 도시 빈민이나 장애인은 물론이고 그냥 저녁에 통행금지 걸려서 길에 서 있던 사람, 신분증을 집에 두고 나온 직장인이나 학생까지. 그냥 마구잡이로 트럭에 태워서 형제복지원으로 보냈군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악마 같은 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와 사람 한 명당 얼마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그리고 실적에 눈먼 공무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아주 거대한 인간 사냥 시스템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면에 아주 노골적인 경제적 공모가 있었어요. 국가는 수용 인원 한 명당 보조금을 지급했거든요. 즉,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에게는 사람이 곧 돈이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 박인근은 어떻게든 사람 수를 늘리려고 혈안이 됐고 경찰은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무고한 시민들을 막 잡아들인 겁니다. 그 세이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 거네요? 네. 국가의 정책, 시설 운영자의 탐욕, 일선 공무원의 실적주의, 이 세 가지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국가가 이 끔찍한 범죄를 눈 감아준 걸 넘어서 아예 칭찬하고 상까지 줬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1986년,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기 불과 1년 전에 박인근 원장이 불황인 선도 유공으로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국가가 범죄의 공범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꼴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이 거대한 인신매매 범죄의 공범이자 비호 세력이었던 셈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불법적인 감금 면허를 발급해줬으니 그 담장 안은 말 그대로 완벽한 무법천지, 치외복권지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국가가 그렇게 불법적인 감금 면허를 줬으니 그 담장 안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법천지였겠군요. 자료에서 묘사된 내부 실상은
정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던데요? 일단 들어가는 순간 한 개인의 모든 것이 그냥 지워진다고 보면 돼요. 머리를 깎이고 입고 있던 옷은 다 뺏기고 이름 대신 수용 번호가 적힌 파란색 운동복을 입어야 했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박인근이 아주 교묘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수용자들 중에서 완력이 있거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서 소대장, 조장, 완장을 채워줬어요. 아,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수용자들을 감시하고 폭행할 권한을 준 거죠. 말 그대로 EJ, 수감자에게 권력을 줘서 다른 수감자를 억압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네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인데요. 네, 교도소 영화에서 흔히 보는 장면처럼요. 내부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감시하게 만들어서 저항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한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구호 아래 새벽부터 밤까지 강제노역에 시달렸는데 이게 단순한 노역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설 안에 철공소, 봉제공장, 심지어 어선까지 운영하면서 만든 제품을 시중에 팔거나 일본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은 다 어디로 간 건가요? 당연히 임금 같은 건 없었을 테고요. 임금은 한 푼도 없었죠. 식사는 썩은 젓갈과 꽁보리밥이 전부였고요. 1986년 한 해에만 국가 보조금과 노역 수익을 합쳐서 2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은 전부 박인근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 돈으로 땅 사고 건물 올리고 호의호식한 거죠. 피해자들의 피와 땀, 목숨을 갈아 넣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다른 내용도 끔찍하지만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생존자 한종선 씨는 9살 때 누나랑 같이 끌려가서 매일 원산 폭격 같은 군대식 얼차려와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는데 이건 그냥 인권유린이 아니라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맞습니다. 아동소대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해요. 의무교육은커녕 하루 종일 제식훈련을 받고 박인근 원장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아동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사실이에요. 소대장이나 조장 같은 완장찬 수용자들이 밤마다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린아이들이 겪었을 공포가 감히 상상이 안 되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면 강제로 낙태를 시키고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해외로 입양을 보내버리는 2차, 3차 가해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한 거죠.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진 우리 사회가 목격한 가장 최악의 아동 인권 유린 현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까지 세뇌 도구로 이용했다고 하니 정말 악마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박인근은 자신을 독실한 기독교 장로로 포장했어요. 시설 안에 큰 교회를 짓고 매주 강제로 예배를 열었죠. 그리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사회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데 내가 거두어 주었으니 감사해야 한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 예배 시간에 졸기라도 하면 마귀가 들렸다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수용자들의 정신까지 완벽하게 지배하려 했던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죠. 그렇게 구타와 영양실조, 질병으로 죽어나간 사람이 공식적으로만 513명. 그런데 진실화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로는 최소 657명 이상일 거라고 하더군요. 이 140여 명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대부분 사망 원인이 구타나 굶주림인데도 서류에는 병사로 조작되거나 아예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안매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코끼리 조서입니다. 정신병동에서 말을 듣지 않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해서 사실상 조용히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합법적인 약물을 살인 도구로 썼을 가능성이?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의혹이 나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돈을 받고 팔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요. 네, 그동안은 생존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했던 의혹이었어요. 밤이 되면 탑차 같은 게 와서 시신들을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일관된 증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의혹에 결정적인 신빙성을 더하는 공식 기록이 2024년에 발견됐습니다.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시설이었던 대전의 성지원에서 시신 113구를 충남대 의과대학의 해부 실습용으로 판매했다는 공문서가 나온 겁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말문이 막히네요. 그러니까 산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죽은 후에는 그 시신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썼을 수 있다는 공식적인 정황 증거가 2024년에야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만약 형제복지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그냥 인권유린 사건이 아니라 산 사람의 노동력부터 죽은 자의 육체까지 남김없이 상품으로 취급한 그야말로 끔찍한 인체 시장이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철옹성 같던 지옥의 문은 대체 어떻게 열리게 된 걸까요? 자료를 보니 그 시작이 정말 한편의 영화 같더라고요. 1986년 겨울 당시 부산지검의 젊은 검사였던 김용원 검사가 우연히 취미로 사냥을 갔다가 산속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을 목격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한 김 검사가 내사에 착수했고 1987년 1월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하면서 비로소 지옥의 문이 열린 거죠. 하지만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외압이 들어왔다고요? 자료를 보니 당시 수사를 막으려는 압력이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아니, 일기 시설 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부산시장부터 청와대까지 나섰다는 게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들은 대체 뭘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당시 전두환 정권에게 형제복지원은 사회정화 정책의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였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사실은 온갖 불법과 비리로 가득 찬 지옥이었다는 게 드러나면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니까요. 당시 부산시장이 직접 김용원 검사에게 전화해서 박 원장은 흉흉한 사람이니 석방하라고 압박했고 청와대와 안기부까지 나서서 수사를 축소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 외압 때문에 살인이나 폭형치사 같은 핵심 혐의는 기소조차 못하고 특수감금과 횡령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야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법부가 더 믿기 힘든 판결을 내립니다. 가장 핵심 혐의였던 특수감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죠. 네, 당시 대법원의 판결 논리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첫째, 내무부 훈령에 따라 경찰이 데려온 사람들을 수용한 것이니 정당한 행위다. 둘째, 설령 불법적인 감금이라 하더라도 그건 수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니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다. 라는 거였어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굶기는 게요? 국가의 불법적인 감금 면허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도장까지 찍어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박인근을 횡령죄 같은 일부 혐의만 인정돼서 고작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값, 수만 명의 파괴된 인생에 대한 대가가 고작 그것뿐이었던 거죠. 그 후의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박인근은 이름을 바꿔가며 버젓이 복지 사업을 계속했고 그의 자녀들은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쌓아올린 수백억 원대 자산을 물려받아 잘 살고 있고요. 반면에 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았죠. 이 잊혔던 진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2012년 한 사람의 용기 뜬 후였어요. 바로 생존자 한종선 씨입니다. 그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담은 책 살아남은 아이를 출간하면서 멈춰있던 세상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절규가 흩어져 있던 다른 피해자들을 다시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고 마침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진 지 30년이 훌쩍 넘은 최근에서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어요. 이걸 근거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24년 법원이 드디어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37년 전 정당 행위라며 박인근에게 면죄부를 줬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거죠. 애초에 수용의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므로 그에 따른 모든 수용 행위는 불법적인 감금이었다고 선언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국가가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해서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었죠. 정말 길고 긴 처절한 싸움 끝에 늦게나마 정의가 일부 실현된 셈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4년의 판결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박인근 일가가 숨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문제.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쌓은 재산이 대를 이어 상속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아야겠죠. 둘째, 아직도 행방을 모르는 수많은 실종자들과 어딘가에 안매장되었을 유해를 발굴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한 공식적인 추모군날을 만드는 일도 시급하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발전이나 정화 같은 그럴듯한 이름에 내걸었을 때 한 개인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생존자 한정선 씨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겪은 이 끔찍한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결국 이 끔찍한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만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국가폭력이라는 괴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불과 수십 년 전 대한민국 한복판에 아우슈비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그날의 진실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